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분 뉴스에서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가설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설마 하고 넘겼던 의심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더 섬뜩합니다. 모든 것의 설계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설명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작년 가을부터 좀 불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그러니까 9월 달인가 그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안을 네. 처리를 했잖아요. 이제 그다음이 형사소송법하고 그 공수청, 네. 중수청법, 네. 공소청법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거 논의를 막 국회에서 시작하는데 우상호 그때 정무수석이 나와서 뭐 정부에서 한다고 가져가더라고요. 왜 가져가지? 그냥 당정 협의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 근데 뭐 대통령이 뭐 직접 챙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직접 챙기더라도 그냥 당정 협의를 통해서 챙기는 게 낫지 않나? 민주당이 이걸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정청래 대표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왜 저걸 스톱시키고 정부로 가지고 가지? 그렇게 복잡한 법도 아닌데. 이게 약간 의아해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논의도 이제 민주당 내 논의도 다 중단돼 있고, 이제 그때부터 슬금슬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그리고 총리실 TF에서 좀 이상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1월에 이제 첫 번째 입법 예고안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좀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을 그때 사실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레기 된지를 정보가 없으니까 바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를 맡고 있었던 TF를 이끌고 있었던 국무총리하고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하고 해안부 장관 이 세 사람이 국무위원 중에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 뒷머리에는 대통령 결재를 안 맡고 이걸 입법 예고를 할 수 없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라고 무럭무럭 의심의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대통령이 잠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 뭐. 그럼 바로 잡아지겠지. 그래서 막 비판이 막 엄청 나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근데 2월 하순인가에 두 번째 안이 또 나왔는데 별로 안 다른 게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 정성호 장관이 뭐 문재인 좀 뭐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저도 국무위원을 해봤잖아요, 장관을. 아니 이렇게 민감한 그 대선 공약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대통령 뜻과 다르게 장관이 말할 수 있나? 그 의심이 굉장히 짙어졌어요, 3월 달에는. 2월 말쯤에는. 근데 여전히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거나 했다고 확정하기에는 좀 정보가 부족한 데다가 바로잡을 시간도 아직은 있지 않냐. 이제 그래서 계속 저는 법무장관하고 총리를 두들겨 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랬고 이제 3월 첫 주인가요? 그때 뭐 당정 협의하고 뭐 대통령이 직접 정무수석하고 해가지고 중수청법을 완전히 바로잡았다. 거의 90점 이상 되는 걸 만들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너무 다른 일에 바쁘셔가지고 이걸 못 챙겼나 보다. 그랬던 거야?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찜찜한데. 그렇지만 대통령이 서로 1, 2차 입법 예고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여론을 파악을 하고 입장을 확실히 했구나. 다행이야. 이제 형사소송법만 하면 끝나겠네. 이런데 그거를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형사소송법하고 중수청 공소청법하고를 패키지로 묶지 않고 낸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떡소리 나게 만사를 공사 우선순위에 맞게 지하실 파고 기둥 세우고 1층 짓고 2층 짓고 올리는 스타일로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사 우선순위도 잘못됐고요.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총리실 TF에서는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 내놓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었고 형사소송법은 뭐 지방선거 끝나고 한다. 내놓고 이제 TF 활동 종료하면서 정부안 없다. 국회에 맡기겠다. 그래놓고 이제 의원들은 또 소위 친명 자처하는 의원들이 이상한 입법안을 또 내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중수청법, 공수처법과 맞지도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내놓고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될 때가 됐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 모르게 또는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면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예요. 이 중요한 여당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밑에 장관들이나 총리가, 그리고 총리는 또 자기는 폐지 입장이래, 보안수사권도.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법무장관의 행태, 그 다음에 일체 나서지 않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있는데 행안부 장관의 태도, 일개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난동 부리듯이 다니면서 떠들어댄 거 마음대로. 그 대통령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공약과는 어긋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판단은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월 초에 지금 공소청, 중수청 출범해야 되는데 실무적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검사가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의 범위를 규정하는 형사법 개정안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조건에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관철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근데 본인이 나서서 직접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본인은 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한 점을 제가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이걸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설이 있나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 이 가설이 아닌 다른 가설로 작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저는 못 봤거든요. 일부 비평가들 중에는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또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그렇게 찬성한다는 얘기를. 근데 그 말을 몇 월 며칠 날 어느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했고 저 말을 했고 이걸 쭉 열거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겠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비평에 대해서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반대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경위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면 그 두 사람의 관련된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총리와 총리실의 TF와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국무총리도 폐지하는 거 찬성이라고, 여당 대표도 찬성이고 청와대도 찬성인데, 그런데 폐지할 때 찬성인 반박하냐.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난 진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되고요, 솔직히.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런 판단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이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했다는 것도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그거는 한마디로 모두가 말이 안 되는 행위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뭘 폭로한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냥 제가 정리해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19번 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저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어떻게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국무총리하고 장관이. 그러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거야, 내부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장관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론을 많이 살피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쯤 평균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이거 뭐 좀 이상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대통령이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만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대통령이 여론을 잘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인수위 기간도 없이 이제 업무 맡아가지고 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동 전쟁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중심 과제들에 또 에너지도 너무 많이 썼고, 그러니까
좀 삐끗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면 또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1년을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거죠. 지켜본 결과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 집중하느라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집권 직후부터.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저는 분노하지도 않고 타격을 받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예측했던 일이고 예측했던 대로 가는구나. 이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고 이미 진행되어 오던 일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평의 무대가 제가 영역 촉법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빌드업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어떤 비평가와 어떤 프로그램 진행자가 우연히 봤더니 누가 나한테 보내줘요. 그런 걸 자꾸. 막 실제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좋아하면서 나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 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도대체 이 세상에 그런 비평도 있어요. 누군가가 내피셜을 막 하면 그게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시각한 얼굴로 빌드업이군요. 정치의 빌드업이군요. 이런. 무슨 빌드업을 해 내가 진짜. 참. 웃고 말죠. 저는 정치에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치의 오답노트를 정말 많이 작성하는 사람인데 오답노트는 원래 남이 참고하라고 주는 거지. 그죠? 그 오답노트를 자기가 깨달았으면 자기 혼자 알고 말지 왜 그 노트 만들어서 남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면 실패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래서 비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걸까요?였거든요. 오케이. 100%. 100%. 네, 100%.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봐요.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그걸 전제로 권력을 쪼개고 제한하고 서로 감시 견제하게 만들고 이게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도 나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좋은 제도거든요. 민주주의의 장점은 이걸로 해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사악한 자, 술주정뱅이, 사기꾼, 포악한 자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나쁜 짓, 포악한 짓을 마음껏 할 수는 없게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이걸 정화를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선 비린내가 이상하게 약간 이상한데 그럴 때 상한 것 같아. 너 이 새끼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의 역사에 새겨진 얘기입니다. 예.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진화하지 않았어요. 문명이 생긴 이래로. 그러나 인간의 행동 양식과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는 많이 변화해 왔거든요. 이거를 진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인간은 문명이 생겼을 무렵과 지금을 비교하면 훨씬 덜 폭력적으로 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폭력성 있잖아요. 독점욕, 지배욕구, 이런 것들을 순화시켜 온 역사예요. 저는 그거를 진보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 자리던 세상에서 요즘도 뭐 참 목 자른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마는 그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 목이 잘리던 시대에서 지금은 권력자를 비판해도 괜찮은 시대까지 왔잖아요. 이게 인간과 인간 사회의 폭력성이 제어된 결과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보면 인간 개인의 내면 또는 종으로서의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 이것을 스스로 길들여가는 과정. 그게 문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문명은 억압이죠. 그러네요. 네. 권력은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부패한다. 네. 그 이전에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군. 네, 그래서 권력 비판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고. 윤석열 보세요. 입 틀막한 결과가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윤석열만의 개별적 특성이 아니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그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장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거나 잡아 죽이거나, 이게 독재자죠. 네. 공론장이 살아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론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언론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언론이냐, 그러면 뭐 나는 뭐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말했다는 미국의 어느 정치가의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을 굉장히 좋게 볼 때 그런 거고요. 이제 언론도 그것이 일종의 부당한 기득권이 돼버린 사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언론도 마찬가지로 정부처럼 견제받아야죠.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없는 일은 없거든요. 윤석열 씨조차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내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으면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그러면 안 되지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부터는. 예. 그거는 각자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선이 때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언제 유시민을 비판해 봤냐. 그 성역이었는데 이제 비판 받으니까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역인 적이 없어요. 저만큼 미디어에서 욕 많이 먹으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언론의 비난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난받고 있고요. 근데 저보고 무슨 비판의 성역이라고, 유시민이 신이냐, 유시민이 성역이냐는데, 제가 신이었던 적도 없고 성역이었던 적도 없어요. 저만큼 많이 모욕당하고 비난받은 사람 공적 활동 때문에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던데, 객관적 사실을 알고 싶으면 제 이름으로 언론 기사 검색을 한번 해봐요. 포털에서 100개가 있으면 99개가 다 욕하는 거예요, 저를. 무슨 제가 성역이고 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하다 이었죠.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되지라는 선이 있는데, 요즘 이제 비평가들은 보면 그러면 안 되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투고 있을 때 어느 쪽을 편들 수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번에는 A하고 B가 다투고 있는데 B가 잘못했네, 전적으로. 또는 A가 더 많이 잘못했네, 이런 판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하면 돼요.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쪽을 편든 거지만 그 편들게 된 과정이 이해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느 쪽을. 오로지 편들기 위해서, A를 편들기 위해서 B를 비난하고 B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싸잡아서 비난하고, 비평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용역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어떤 용역을 받았냐, 그건 아주 다양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촉법 평론가 이것 때문에 또 말이 있는데 제가 그 개념 규정을 했잖아요. 5개에서. 평론가에게 요구되는 지적 엄정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람. 비평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비평 활동을 하는 사람의 모든 논리와 주장의 수준을 보아할 때 또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볼 때 이 사람에게 비평가가 그러면 돼? 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을 면책된다는 의미에서 촉법평론가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왜 자기들이 뭐 내가 용역이냐 내가 촉법이냐라고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만이지 자기가. 내가 개념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와 B가 다툴 때 오늘 A, B, C가 경쟁할 때 A나 B나 C를 편드는 또는 A나 B나 C 중에 누군가를 배척하는 건 자연스럽고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비평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일단 용역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여서 저는 누가 그렇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역의 기준, 촉법의 기준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비평가들도 비평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평론가들은 타인을 어떤 사건을 비평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평가받는다고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